MBC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 담양갈비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이 그럼 뭐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진짜 그런 주의거든요. 1등한테 배우자, 1등한테. 예? 그러면 전 세계 민족 중에 돈을 제일 많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미국의 90%의 경제, 제가 볼 때 100%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왜 돈을 잘 벌까? 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간디 아저씨 아시죠? 간디 아저씨가 내 인생, 내 철학, 나의 독립투쟁, 이런 거를 지탱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내 삶의 유일한 책 하나를 꽂으라면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경제학 논문이에요. 근데 경제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돈과 관련된 경제학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인류 경영, 지구 경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자인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유된 가치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를 내 통장에 쌓아두고 뭐 건물 3천억짜리 건물주 뭐 이런 거 좋은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를 여기다 쌓아둬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하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뭐냐면 흩어진다. 유대인은 본의 아니게 광야에서 태어났고 핍박을 받았죠. 로마나 유럽으로부터 독일군한테 끌려가서 맨날 가스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었냐면, 우리 아이로 하여금, 내가 하여튼 부모랑 헤어져도 이 아이가 지구로 반대편으로 끌려가든 어디로 끌려가든 흩어져서 어디로 가든 간에, 얘한테 지금 여기 있는 건물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기 은행에 있는 돈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하면 떠오르는 게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죠? 그 하브루타를 만든 이유가, 우리 아이가 7, 8세만 돼도 어디에 버려져도 얘 혼자 그곳에서 먹고 살고 부를 일으킬 수 있게 얘 안에다가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유된 가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게 유대인들의 교육 이념이에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별거 아닙니다. 청담동이랑 목동에 하브루타 학원이 생겼다가 다 망한 이유가,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하브루타는 절대 대답을 안 해줍니다.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일찍 헤어지고 일찍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경조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의 아니게, 야, 장례식? 너 어디 가스실 가고 나 어디 가스실 갈지 모르는데 장례식에 조의금 부의금이 무슨 소용이냐? 거의 없어요. 결혼식? 너 결혼식 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의 아니게, 핍박받은 민족이라 본의 아니게 뭐를 제일 큰 저걸로 해주냐면, 성인식 때 친척들이 얘 인생에 줄 돈을 다 몰빵으로 줍니다. 그럼 뭐 내 애한테 주니까 또 내 큰아버지 애 있으면 또 나도 줘야죠, 그죠? 받은 거.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요, 13살에. 그러면 그 돈으로 걔들 주식 사고 창업도 해보고 가게도 차려보고 13살에 그걸 합니다. 여러분 13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시고 이런 게 되게 잘한다고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13살에 이미 걔들은 질문을 통한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통해서 엄청 생각과 이 퀄리티, 생각의 퀄리티가 높은 데다가 13살끼리 만나가지고, 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그지? 이러면서, 야, 어떻게 지주식을 팔아먹냐, 이런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 실전 경력을 그렇게 쌓아대는데,
전 세계 민족,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요. 초중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 우리나라가 이겨요. 근데 이 교육 때문이야. 근데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교육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걔네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적자생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본의 아니게 그들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위대한 질문 하나를 잘 던지면요,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인생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저 교통사고 났을 때 가슴 아프지만 당신은 서서히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샥 페이드아웃 되니까 유언도 하시고 신변 정리하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개그맨의 삶으로 유재석, 우리 개그맨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재석을 보고 가고 있었죠. 근데 나는 그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올라오면서 죽음 앞에서 느낀 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뇌가 내 삶에 대해서 34년 산 삶을 내가 보여주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일반 병동 와서 내가 느낀 거는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초중고 대학교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고 와 진짜 엄마 학교 가고 싶으니까 도시락 좀 싸줘 보세요. 나 진짜 이러고 간 적 있나요? 저는 없었거든요. 진짜 어쩌다가 예습 한번 한 날 한 2번 정도 학교 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의 삶도 여러분, PD가 그냥 9시까지 와. 그러면 9시까지 가야 되고 새벽 4시까지 이게 아이디어가 통과가 안 돼서 집에 가지 마 이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끌려다니는 삶을 산 거야. 그래서 제가 병동에서 질문 하나 좋은 거를 찾아낸 거죠. 난 이제 앞으로 34살 이제 2주 정도 지났더니 일반 병동으로 가면서 안 죽는다가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쭉 산다면 난 진짜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34살이었으니까 적어도 40살부터는 나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명환아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제 인생을 정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 지금 인류가 존재하면서 모든 책을 쓴 사람, 철학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좋은 그런 질문, 모든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만들어낸 위대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예요. 근데 이게 명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저는 제 책, 이번 책과 전작에 나는 얼마짜린가, 우리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나는 얼마짜린가 생각해 봐요.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속 변하겠지만 변합니다. 변하는데 최대한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 그게 객관적으로 쓰면 됩니다. 나는 얼마짜린가, 지금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1년으로 따져도 되고 한 달로 따져도 되고 하루로 따져도 돼. 어쨌든 나는 얼마짜리고 내가 99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얼마가 필요한가, 얼마가 벌 수 있고 얼마나 쓸 수 있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나는 많이 벌래 이러잖아. 그지? 많이 벌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많이 벌래 이래서 그냥 돈을 벌래. 여기에 세상이야. 태양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태양을 밤 12시에 내가 놀고 싶다고 태양을 끌어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집중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꽃을 본 적 있나요? 꽃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진석 교수님이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꽃을 본 적이 없다. 그 세상에는 꽃은 없는 거다 이래요. 뭐야? 뭔 얘기야? 뒤에 봤더니 꽃은 여기에 세 개인데 우리는 꽃을 본 적은 없고 장미, 백화, 들국화, 민들레를 보고 만지고 하는 거다. 와, 여기서 제가 우리가 그동안 돈 못 버는 애들이 돈을 못 벌었던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해서 그래.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없는 거야. 돈은. 그럼 뭐가 있어요? 1,000원, 10,000원, 100원 1원이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를 집중을 해서 공부하고 여기를 하다 보면 해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성공은, 돈은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이 쓴 책인데 요즘 핫해서 내가 이걸 읽다가, 여러분, 돈을 경영하라고 안 써놨잖아. 1,000원을 경영하라 이렇게 써놨죠.
이거 저 서문에 써놨어. 나는 1억 불 수출탑 3조 기업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저 박정부 회장도 1,000원에 저 플라스틱 잔은 1,000원에 줬는데 유리잔을 1,000원에 주고 싶어가지고 루미낙이라는 제품을 생산한 아크라는 프랑스 겁니 명품 만드는 유리잔이래요. 그게 처음 밝혔다면서, 다이소에서 파는 유리잔이. 그거를 1,000원에 주겠다고 엄청 노력했더라고, 그 루미낙이라는 회사랑. 근데 막 하다가 결국은 오케이, 내가 뭐 60센트인가 40센트에 이거 하나만 줄게가 결정난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나중에 뭐 몇 조 벌고 여기에 세상은 사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위대한 일가를 이룬 기업들의 회장들은, 그러니까 부자는 여러분 DNA가 돈을 보고 달려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1,000원, 100원, 10원. 그래서 제가 원래 300억 매출을 생각하다가, 그래, 나도 너무 돈을 쫓고 있었구나. 그래, 나도 100원, 1,000원, 여러분 투자도 100원, 1,000원, 10원, 여러분이 아는 단위에 집중을 해야 돼. 아는 단위에.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게 만들고 어떻게 이거를 할까? 그거는 계속 본인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야 명환아, 너도 다이소 회장이 1,000원에 집중했다면 그래, 오케이, 나는 100원, 10원, 1원에 집중하겠어. 이렇게. 그러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질문의 힘은 엄청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일단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놔야 돼.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잡채를 엄청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뭐 때만 되면 잡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채를 매번, 결혼한 지 지금 9년 됐는데 잡채를 뭐 삑 하면 3일에 한 번씩 만들어 먹는데, 단 한 번도 잡채 먹으면서 아무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읽고 그 질문을 던져놨잖아요. 나도 100원, 10원, 1원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잡채를 해 먹다가 보니까 내가 이거 옛날 자른당면 오뚜기 쿠팡가 기준으로 1kg짜리를 1,650원인가 하더라고. 1,570원인가. 근데 대충 10,000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우리 와이프랑 나랑 먹느라고, 사실 잡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요만큼만 해도 미역처럼 이만큼 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요만큼 들어서 해갖고 2그릇을 만들었는데, 진짜 막 가득이야, 가득. 여보, 이렇게 잡채밥 주면, 이거 보통 잡채밥, 여러분, 심지어 잡채밥이 중국집에서 약간 하이 퀄리티 포지션이에요. 그죠? 볶음밥보다 비싸, 항상. 그러니까 9,000원, 10,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산의 메밀국수가 10,000원이거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원재료 가격을 다 알잖아요. 우리 메밀국수 면만 따지면 1,000원 들어가. 딱 1,000원 왔다 갔다. 그리고 고명하고 뭐 소고기 고명 올라가죠. 육수, 계란, 야채까지 하면 우리 거의 4,000원 가까이. 저희는 막, 그래서 나는 적게 남기고 오래 가자 스타일인데, 어쨌든 면값만 1,000원이었다는 걸 내가 너무 뼈저리게 알죠. 근데 내가 100원, 10원, 1원에 집중하자라고 질문을 던져놨는데, 잡채를 해 먹다가 당면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와, 내가 소름 돋아하면 이걸 다시 내가 1kg에서 몇 g을 뺐냐 해가지고 그 우리 와이프랑 나랑 만들었던 2그릇에, 그래서 한 그릇당 면 값을 따져봤다? 150원. 원가가. 그리고 우리 메밀면은 어디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지금 K푸드 난리잖아요. 나도 이제 막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메밀면을 물론 거기 가서 제조해도 되는데, 이게 냉동해도 내가 이제 몇 달씩 막 쓸 수 있게 이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싣고 가려고 해도, 그죠? 배로 싣고 가다 그러면 냉동 시설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죠? 근데 당면 어때? 야, 막 씹어, 막 집어 던지고 바로 타고 해도 싣고 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위대한 식재료죠. 근데 사람들은 잡채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고 뭐 이런다고 거의 잡채를 포기했죠. 잡채 중국식 중국집에나 하지. 그래갖고 저는 지금 잡채, 고명 안에 땡땡 잡채라고 만들어놨는데, 간장 맛 하나, 빨간 맛 하나 해서 약간 짜장 짬뽕처럼 딱 2가지만 파는데 6,500원에 팔라 그래. 요즘 편의점에 국밥도 5,500원인데, 그죠? 밥 금방 해가지고 잡채. 근데 내가 계산 따져보니까 6,500원에 팔아도 꽤 남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문을 던져놔서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거를 막 보고,
와, 남들이 얘기 못하는 거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잡채를 준비하고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재밌게 하려면 내가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내가 분석해서 워렌 버핏처럼 내가 볼 줄 알고 내가 까먹어도 물어서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까먹은 실패를 내가 오롯이 경험으로 너무 그 좋은 경험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물어서 하면 꼭 그 새끼 말 들어갖고 또 막 1억 날렸어 이러고 그거에 대한 배움은 싹 날려버리는 거잖아.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야? 그쵸? 내가 선택하고 그래 자료나 공부 이런 거는 물어서 해도 돼. 근데 그거를 모두 분석하고 내다보는 거는 내가 내다보고 워렌 버핏처럼 오케이 이렇게 되겠구나.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했을 때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주식은 뭐냐 ETF는 뭐냐 펀드는 뭐냐 찾아서 내가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서 그게 맞아 들어갔을 때가 여러분 행복한 거지. 제가 죽음 앞에 가본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던 돈을 버시는 목적이나 자세가 오늘 하루 언젠가 있을 돈 행복 이게 아니고 태양은 잡을 수 없지만 흙은 움켜쥘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만들어낸 건데 장미, 민들레, 들국화 이런 걸 심으면서 내가 아까 말한 우리는 꽃밭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죠? 하나하나 심는 요게 재밌는 거야. 심어놓고 그냥 재밌는 거지 언젠가 있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들의 투자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부 제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싸운 전문가의 간접 투자 노하우를 함께 들어봅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의 김종엽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의 멀티에셋 운용 본부장인 김종엽입니다. 저는 원래 보험사 자산 운용에 잠깐 있었다가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파생 상품 운용을 올해는 아니고 잠깐 했었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여러분 거의 20대인 것 같은데 저도 20대 때는 빨리 돈을 벌어서 30대에 은퇴하고 이제 파이어족이 되는 게 제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진짜 펀드 운용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국민연금에 가서 꽤 큰 돈을 했어요. 한 13조 정도를 제가 직접 운용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산운용사에 나와서 인덱스를 했다가 지금은 코세프하고 히어로즈라는 이제 저희 회사의 ETF하고 인덱스하고 퀀트 그다음에 해외 액티브 뭐 EMP 이런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는 김종협입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경기가 암담하다. 사실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저도 한 20종목인가는 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에 직접 투자는 주식보다 간접 투자,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죠. 펀드 매니저나 펀드가 돈을 벌어준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혹은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는 벤치마크를 놓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운용하도록 목표를 부여받고 이제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최고의 주식들 많았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지금도 사실 좋은 주식이죠. 다 전기차로 바뀔 거잖아요. 테슬라는 그 중에 최고고, 엔비디아도 반도체, 그 다음에 그래픽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최고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테슬라는 60% 빠졌고 엔비디아는 한 40% 정도 빠졌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면 이렇게 평균과 많이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나 인덱스 펀드나 ETF를 들고 있었으면 대략 한 마이너스 20% 정도 좀 적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평균만큼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펀드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개인 돈으로 S&P 500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작게 가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제 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펀드라는 제도 하에서 가능한 거고 여러분은 재산을 증식하실 때 이제 그런 수단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매니저들의 투자 노하우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예, 저도 고향에 가면 저 사투리 쓰잖아요.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야 너는
요새 우리 주식 뭐 사야 되냐? 너 아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이제 저희가 뭐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낸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들이 전부 다 벤치마크보다 좋은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작년처럼 중소형주가 괴로웠던 장은 액티브 펀드들이 아웃퍼폼을 못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펀드 매니저들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공개 정보를 만회하는 저희가 활용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정말 무서워요. 저희 펀드 매니저들은 생각보다 되게 순한 사람들이라 어디 감독원이나 아니면 검사들이 불러서 야, 너 뭐 했지?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내가 한 거 플러스해서 내 옆에 애들이랑 같이 한 것까지 다 불고 막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벤치마크가 명확하게 있고 그 벤치마크에서 어떤 종목이 평균보다 좀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확률적으로 조금씩 오버웨이트하고 언더웨이트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예요.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단일 종목 10%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10종목 이상 들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단일 종목 10%, 그 다음에 뭐 업종 분산, 뭐 이런 것들이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게 깨지고, 평균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또 뭐 코스닥 같으면 적어도 코스닥 150 지수니까 종목 150개 들어있고, 코스피면 코스피 200 지수니까 200 종목 들고 있고, S&P 500은 50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과 제도가 수익률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투자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위 우리가 뭐 그냥 표현으로 먹을 때는 막 먹지만 또 손실, 예금은 손실이 없지만 투자는 손실이 이제 무섭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가 예금보다는 훨씬 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금만 들고 있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때는 뭐 돈을 못 버는 거고 마이너스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플러스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도 투기예요. 예금만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집을 살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샀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나는 가난해진 거고 집값이 빠지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네, 투기예요. 그렇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평균이라는 것을 그럼 평균이 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평균은 일단 뭐 가까이 보면 옆집 아저씨겠죠. 옆집 아저씨만큼의 수익률이고 점점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인들의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 평균 수익률을 어떻게 따라가냐? 전 세계인들이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자산을 금융자산만 부동산 빼고 보면 이제 전 세계 채권이 50.5%, 전 세계 주식이 49.5%입니다. 그러면 주식 반, 채권 반 들고 있으면 일단 주식과 채권의 자산 비중으로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주식만 또 따로 이렇게 떼서 보거나 아니면 뭐 GDP를 가지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을 쓴다든가 GDP 비중을 본다든가 할 수 있는데 미국이 4분의 1, 중국이 18%, 그 다음에 선진국이 31%, 개발도상국이 25%예요. 그럼 채권을 담을 때 미국 채권 얼마? 채권 중에 미국 채권을 4분의 1, 뭐 선진국 채권을 그 중에 30%, 뭐 이렇게 해서 담으면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한 게 뭐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데서 내가 그걸 틀면서 이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펀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펀드나 뭐 ETF나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 보려다 보면 사실 이 펀드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아까 인덱스 펀드는 뭐고 또 ETF는 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고 이럴 때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펀드를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펀드를 가끔 가입하려고 이렇게 금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정말 너무 많아요. 게다가 금융사 홈페이지는 다 클래스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같은 펀드인데 뭐 A 클래스도 있고 뭐 온갖 클래스가 다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는 공모형하고 사모형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은행의 PB센터에 가서 뭐 고액자산가라서 사모펀드를 들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통 공모펀드를 보시게 될 거예요.
투자자의 제한이 없고요. 근데 펀드들은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폐쇄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집 기간에 제한이 있고, 판매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일반 이런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에 내가 내 자산의 노출도를 높이려고 할 때 이제 주식형 펀드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법적으로 60% 이상 주식에 항상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액티브 펀드라고 하면 90%에서 95% 사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식 혼합형은 이제 이름에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혼합이라도 주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식이 반을 넘어야 돼요. 근데 혼합형이기 때문에 또 60%는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이 50에서 60% 들어있고 나머지 채권이나 뭐 몇 가지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권에 투자하시려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50% 이하이고 채권이 50% 이상인 채권 혼합형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식형, 주식 혼합, 채권 혼합을 가지면서 또 뒤에 또 붙는 것들이 있어요. 주식 파생형 이렇게 되면 주식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 대상이 주식보다 이제 파생 상품이 10% 이상 들어가는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간접형은 ETF나 펀드 같은 이런 간접금융 상품들이 50% 이상 들어가는 펀드다. 이제 세부적인 펀드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주식 시장이 오를 때 내가 주식형을 들고 있느냐 채권형을 들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5%를 먹느냐 7%를 먹느냐, 저는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그럼 난 주식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 자금이 2년 뒤에 뭐 내가 뭐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면 이거 절대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원금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아무리 오를 것 같아도 나 이거 딱 하루만 샀다가 내일 팔래 라고 해도 굉장한 위험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권에 들어가고, 다만 이제 나 10년 지나도 이 돈 안 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주식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개별 종목이든 펀드든 자기 자산을 그렇게 굴리시면 됩니다. 또 혹시 나에게 맞는 그 펀드 고르는 방법 좀 얘기해 주실 게 좀 더 있었나요? 이 자기한테 맞는 펀드를 고르실 때 이 한 개의 펀드가 내 모든 자산 굴리는 걸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채권을 얼마를 가져야 되겠고, 또 내가 주식을 또 얼마를 가져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펀드를 고르실 때 사실 그 펀드가 과거에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가, 최근에 뭐 벤치마크를 크게 아웃퍼폼했는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금융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펀드의 벤치마크와 그 벤치마크를 얼마나 잘 따라가면서 비슷하게 가느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액티브 펀드들은 뭐 1년에 보면 막 트래킹 에러가, 수학적으로 트래킹 에러라는 것은 일간 수익률이 얼마나 편차를 보이는지를 연율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트래킹 에러가 10%라고 하면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 배우셨죠? 표준 정규분포 기준으로 Z값이 10%라는 거예요. 10%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이 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 트래킹 에러 혹은 뭐 분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금융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너무 그렇게 트래킹 에러가 큰 것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요새 보면 뭐 너무 막 그 벗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이 변동성의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 이래서 내가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는 안 하죠. 제가 이제 말로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식으로 보면 위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산의 개념이고 밑에 공분산인데, 여러분 연기가 굴뚝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쭉 한 줄로 날아가면 이건 분산이 적은 거죠. 네. 그죠? 이렇게 막 퍼져서 퍼지면서, 네. 분산이 큰 거죠. 네. 이게 막 퍼진 걸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내가 어떤 수익률을 얻겠다는 기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는 벤치마크고,
벤치마크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석 달 지났을 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 연기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펀드를 여러 가지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몇 개 섞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굴뚝이 두 개 있는데 연기가 물론 현실에서는 한 바람이 한쪽에서 부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깨질 때 둘 다 깨지는 거예요. 벌 때 둘 다 벌고. 그래서 연기가 여러 방향으로 퍼지면서 크게 퍼지지 않는 것들을 골라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인덱스 펀드가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간의 비중들이 있었잖아요. 내 채권 반, 주식 반을 하는데 그 주식에 뭘로 할 거냐. 근데 그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을 반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미국 주식형 펀드 중에 뭘 고를까? 일단 그냥 S&P 500을 일단 가득 담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일부분만 좀 더 공격적인 자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덱스 펀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 매니저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운용을 추구하는지 잘 알고 있고 나하고 맞는다. 라고 하시면 이제 액티브 펀드로 엣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이라는 ETF인데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돈나무 누나가 하시는 ETF인데 사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최근에 고점이 160달러에서 지금 30달러죠. 5분의 1 토막 넘게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특히 나는 이제 앞으로 장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살만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걸로 엣지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액티브 ETF는 아니지만 중국의 섹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런 것도 좋을 때는 2만원 갔다가 지금 11,000원이에요. 사실 40% 이상 빠졌는데 이것도 나 이 섹터를 잘 알고 있어. 나 중국의 CSI 300을 많이 들고 있지만 난 중국 하면 전기차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럴 때 이런 거 좀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테마형 혹은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것들은 너무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재미없는 수업 시간이에요. 저는 항상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다니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ETF를 하고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위험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많이 줬으면 이미 계좌 마이너스 한 50%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난 돈 벌고 싶어 미치겠는데 막 나 40대 되면 은퇴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퇴 못해요. 차라리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게 적어도 김밥하고 라면만 먹지 않는 좋은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매니저님 오시기 전에 워렌 버핏 유언 얘기하면서 10% 국채, 90%는 S&P 500을 추정하는 ETF. 그래서 나도 거기만 했어요 했는데 이 ETF와 또 S&P 500 추정하는 이 ETF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시네요. 뭐 자산관리의 기본은 한국과 미국의 주식 시장의 기본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을 나는 액티브 펀드로 할 거냐, 아니면 ETF로 할 거냐, 인덱스로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저는 ETF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ETF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ETF는 인덱스 펀드의 특징과 주식의 특징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분산 투자, 뭐 이런 분산 투자와 같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주식에 매매 편의성을 넣어놨고요. 거기 더해서 낮은 보수, 저희 뭐 ETF 중에 보수가 0.012%인 펀드도 ETF도 있어요. 그리고 투명성,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진 것들이 이제 매매형 인덱스 펀드로서 ETF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ETF들의 대다수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ETF도 있지만 보통의 ETF들은 패시브형 ETF로 사전에 약속된 지수를 거의 연 0.2% 안쪽에서 추종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특히 이 투자에 눈을 뜨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주식형 ETF뿐만 아니고 채권형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투자하면 되나요? 그동안 개인들은 이제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채권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홍콩 시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홍콩 시장에서 제일 큰 ETF는 CSOP에서 상장한 중국
본토 국채와 은행채가 들어있는 ETF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회사에. 그랬더니 홍콩은 그냥 그걸 개인들이 산대요. 기관이 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채권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첫 번째는 듀레이션입니다.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채권의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금리 민감도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1년 미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MMF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마찬가지로 금리가 변해도 거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사실 국고채 3년 후에 아무것도 거래가 안 됐어요,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야, 한국이 10년 뒤에 이자 줄 수 있겠어.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듣게 돼서 우리도 10년도 거래가 되고 점점 더 듀레이션이 긴 것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5년 내외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이 있고요. 장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듀레이션이 8년 이상이고, 이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듀레이션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금리가 1% 변하잖아요. 듀레이션이 5년이면 여러분의 수익률이 5%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뺀 나머지 수익률이 5%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엣지 있는 테마형 펀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란 말입니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예. 스스로 생각하라고. 네. 여러분들 혹시 1년 전 좀 넘었죠? 그때 메타버스 ETF가 국내에서 막 나왔어요. 쏟아져 네. 나왔어요. 11월인가 10월인가 그랬어요. 재작년에. 저희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아직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출시를 안 했어요. 근데 시장에 많이 나왔고 급등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이 물론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시장을 바꿀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었지만 테슬라 상장하고 몇 년 동안 기었어요. 안 올랐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게 이제 테마 투자라는 것도 때를 잘 만나야 되고 실제로 돈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하셔서 그 테마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많을 텐데요. 이 배당주 ETF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행 세법 기준으로 사실 ETF에서 배당을 받으면 여러분 불리해요. 분배를 받으면 그 분배는 이자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15.4% 내게 되는데 주식형 ETF에서 그냥 얻은 매매 차익은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사실 분배를 받는 게 불리합니다. 근데 2년 뒤에 금투세가 이제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는 분배를 받는 게 다시 유리해집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긴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 대략 연 배당이 한 2%에서 좀 넘게 2% 내외로 나오고요. 국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1% 후반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뭐 다 보시면 각각의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긴 있는데 하나로 또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내에 나와 있는 고배당 ETF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리랑 뭐 저희도 있고 코세프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시장 국면별로 저희 거는 금융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가 좋을 때 더 좋은 고배당 ETF고 아리랑 같은 거는 뭐 다른 산업 쪽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좋은 거고 또 뭐 배당 성장 같은 것들은 쭉 배당이 실제로 5% 이상 막 많이 주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증가시켜온 기업들이 많아서 또 그런 국면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은 좀 살피셔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배당 성장 쪽이 그쪽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배당 성장이라는 것들은 배당을 쭉 증가시킨 기업들, 즉 뭐 현금도 많고 지금 사업이 이미 궤도에 올랐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불황일 때 덜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좀 빨리 올라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배당 성장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요거는 내가 좀 더 얘기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네, 저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하라. 네. 안전이라고 하면 아까 위험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게 위험하고 네. 물론 많은 주식형이나 아니면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러날 곳을
생각을 하시고 네. 한 발은 이렇게 살짝 빼놓고 네. 안전을 좀 추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정보와 말씀을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우리 김정을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배준현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20년 장기 투자하는 ETF 70에 찾겠다는 고명환 작가님 말씀도 있었고, 분산 투자를 잘 해야 한다라고 김종엽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가장 큰 제 개인적인 고민이자 주변 분들의 많은 화두는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지라는 것보다 투자해야 할 돈 자체가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어느 분들이더라도 다 국민연금은 납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퇴직금도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내가 어쨌든 간에 납부를 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연금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앞서 말씀드린 장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엮어가지고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한번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퇴직연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거기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80%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1년 동안 내 퇴직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83%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이제 주된 답변 요인을 살펴보니까, 나는 퇴직연금을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일할 시간도 바쁘고 사실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거 할 것도 바쁜데 퇴직연금까지 언제 신경을 쓰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하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그 금융사 어플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입했을 때 상품, 어떤 상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처음 가입했을 때 상품 그대로 운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3%가 넘습니다. 그럼 처음에 가입했을 때 좋은 상품을 잘 가입했으면은 그 상품이 계속 잘 유지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연금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장 상황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좋은 상품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래프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DC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IR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내 퇴직금을 회사가 내 이름으로 각자의 개인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2011년이나 2021년이나 최근 10년 동안 실적 배당형 상품, 펀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ETF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배당형 상품을 운용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관심도가 그만큼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중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IRP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엮어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MZ세대 대상으로 진행을 한 서베이입니다. 10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70% 넘는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관심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손님들이라거나 제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은 많다라고 하시는데 직접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주식 계좌 들어가가지고 상품을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연금사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 회사의 이제 경영관리팀이나 인사팀에 내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DB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내가 1년 일하면은 한 달치씩 퇴직금이 쌓이고 내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줬던 거를 이제 과거에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를 DB 제도라고 하고요. DC나 IRP는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DC나 IRP 같은 경우에는 DB보다는 실적 배당형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관심도가 그나마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019년이나 2020년, 2021년을 봤을 때 2%에서 3%는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참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이랑 한번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투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기 투자.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하려고 하면은 5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시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연금이 목적이다 보니까 55세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고명환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20년 이상 투자를 하게끔 목표로 두고 운용을 하고 계신 것처럼 퇴직연금도 장기로 그리고 또 각 회사에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적립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의 기본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극적 투자를 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직장인들이 일할 시간도 바쁜데 내가 언제 이걸 찾아가지고 어떤 상품 할지 그렇게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참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왔던 건데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누적 수익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국민연금이 약 한 6%대 정도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채권, 해외 주식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까지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2007년부터지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1988년입니다. 1988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봤을 때에도 연평균 6%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분산 투자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채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 갖춰놓고 아까 엣지 있는 상품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주식에 있어가지고도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꾸준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운용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면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만한 거는 왼쪽 그래프입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이랑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10년 그래프보다 왼쪽에 5년, 최근 5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음에도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특히나 많이 이어졌었는데 퇴직연금에 있어가지고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2020년, 2019년 때에는 0%, 1%대였습니다. 이 상품으로 대부분 80% 이상 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노후에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퇴직연금 사실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5%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가지고 뭐 대출을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구입하는 데 쓰시거나 여러 가지의 활용도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연금으로 쓸 수 있어야지 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국민연금 투자하는 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 90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자산이죠. 국내외 채권과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에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비중에 있어가지고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40%였는데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도 40%대에서 50%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가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으로 나눠봤을 때에는 약 한 2%에 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더 클 수가 있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도 퇴직연금 제도와 비슷한 국내 DC 제도랑 비슷한 401K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401K 제도를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아까 보셨던 게 국내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되었지만은 미국은 TDF라는 상품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3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0%가 넘고 6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주식형에 대한 비중이 30%로 높습니다. 이 TDF라는 펀드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시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시점을 은퇴 연도로 잡게 됩니다. 개개인별로 은퇴 연도는 다 다를 텐데요. 그 은퇴 연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펀드가 알아서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해주는 펀드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국민연금처럼 알아서 이제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을 잘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타겟 데이트 펀드는 내가 목표로 하는 시점까지 알아서 자산 배분을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펀드에 대한 비중이 30대 기준으로 50%가 넘습니다. 국내랑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은퇴를 한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60대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시거나 주식형 펀드 혹은 유동성을 가지고서 내가 직접 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401K는 우리나라의 DC 제도랑 비슷하고요. 이 IRA는 국내의 IRP 제도랑 비슷합니다. 이 IR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거다 보니까 TDF에 대한 비중보다는 오히려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높습니다.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거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뭐 잘 굴러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내나 미국이나 뭐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TDF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다양한 운용사에서 TDF 상품이 지금 현재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아마 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거나 IRP를 운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은 TDF라는 상품은 무조건 다 있다. ETF처럼 요즘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TDF 말씀을 드렸는데 TDF는 각각의 개개인별로 은퇴 연도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한 시점까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펀드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제도가 먼저 좀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이 지난 펀드들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려고 하는 목표 시점이 2000년이었다 혹은 2005년이었다 2010년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목표 시점이 지난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누적돼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누적된 데이터를 봤을 때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은 한 6%대에서 7% 이상. 목표 시점이 지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채권형, 안전자산 위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연도가 보통 한 이제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제 나이가 드러나지만은 저는 이제 목표로 하는 연도를 204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45년까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펀드를 가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엣지 있는 상품을 섞어서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연금에 있어서 특별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방 끝나죠? 퇴직연금에 있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도가 극히 낮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사들에서 광고를 시작을 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는 내가 처음에 가입하거나 처음에 가입한 상품이 있을 텐데 처음에 가입한 상품이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뭐 펀드건 원리금 보장 상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든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다음에 어떤 상품으로 다시 운용을 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겠다라고 운용 지시를 따로 내리지 않으면은 사전에 내가 정해놓은 상품으로 운용되게끔 어렵죠. 사전에 내가 정해놓은 상품이 아직 없는데 이제부터 정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정하실 거고요. 요거를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만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4주 안에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할지 새로운 운용 지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리지 않게 되면은 각 금융사에서 안내가 옵니다. 지금 가입하신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서 4주가 지났는데 아무 상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상품 운용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이 되게 될 겁니다. 라고 안내가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아까 꾸준히 말씀드린 TDF 상품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아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인프라 펀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프라 펀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TDF, 혼합형 펀드, 그리고 예적금, 최저 이율 보증보험 요 4가지 정도로만 지금 각 금융사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 구체적으로 예시로 한번 보게 되면은 요 위에 4가지 보이시죠? 초저위험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모든 운용사가 동일합니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가지 포트 중에서 내가 뭘 할지 각각의 상품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난 초저위험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담게 될 거고요. 저위험으로 하게 될 거다라면은 정기예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실적 배당형 상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고위험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극히 드물거나 없거나 혹은 TDF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초저임은 사실 손실 위험이 아예 없는 거다 보니까 이건 제외를 하고 각 금융사별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포트를 각각 3개씩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를 고르시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운용 지시를 안 하게 됐을 때 저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 상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난 이거 싫다,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시면은 다시 환매를 하시고 다른 상품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용이 되게 될 건데 7월 12일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심도가 낮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운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에 기반이고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내용 기반으로 해서 연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